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자, 먼저 치열한 바둑 한판을 연상케 하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수싸움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에서 승패를 가르는 묘수를 두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요. 과연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가운데 누가 먼저 신의 한 수를 놓게 될까요? 일단 검찰이 또 한 번의 묘수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검찰이 9월 4일로 좀 출석해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에 응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날짜를 다시 조율할 여지가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리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쭉 보내고 결론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당초의 전망은 이랬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최측근 천준호, 박찬대 의원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데 막상 보니까 9월 4일 이 세 사람을 모두 통보했어요. 출석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9월 4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주간에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 검찰이 날짜를 앞당겨서 재통보를 한 겁니다. 원래 검찰이 요구한 날짜가 24일 또 30일로 박찬대, 천준호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한 4일보다는 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를 미루니까 두 사람과 같은 날인 4일로 재통보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 대한 사법방해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이 두 사람과 말맞추기 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일 정기국회가 열리고 5일부터 나흘 동안은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이 4일은 본회의 일정은 없긴 한데 월요일인 만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오전 9시쯤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도 참석 대상이고요.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도 참석 멤버여서 모두 이 검찰 소환조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동시에 같은 날에 소환하겠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말맞추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말은 이 세 사람이 만약에 그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이미 맞췄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 피의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검찰이 추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말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분리해서 조사를 하면. 날짜를 따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막으려는 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4일 출석을 하고 그래도 4일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걸 검찰이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찬대 의원과 천준호 의원 두 사람을 분리신문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뭐 알려지다시피 누구보다 가까운 최측근입니다. 특히 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아마 이 장면으로 한동안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툭 밀어버리죠, 기자를. 질문을 하는데 기자에게 어깨를 들이대면서 저리 가라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천준호 의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찬대 최고위원도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와 가깝죠. 지난 1월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하겠다, 다른 사람 아무도 나오지 말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청 앞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아까 차에 내리시면서도 오지 말랐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혼날 각오하고 왔다. 대표님 그 어려운 길을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것에 같이 지켜보기 위해서 왔고요. 자, 이미 이재명 대표는 9월 4일 날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과연 이 세 사람의 출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9월 셋째 주에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명분이 뭐죠? 본회의가 없는 주라고 그랬어요. 본회의가 없는 주. 근데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얄팍한 말장난이거든요. 본회의가 없는 날이라고 해야죠. 왜 본회의가 없는 주? 그러니까 본회의가 있으면 뭐 어떤 특정 주에는 월화수목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없는 날에 나가겠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없는 주, 이렇게 그 날을 주로 바꿔버리면서 셋째 주로 이렇게 특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검찰이 거기에 응할 리가 없죠. 근데 9월 4일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듯이 본회의가 없는 날입니다. 예. 근데 월요일이니까 보통 9시쯤에 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그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가 있으면 과거에도 보면요. 그 최고위원회를 1시간 정도 일찍 땡겨서 하고 뭐 10시 반 뭐 이때쯤 검찰 출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고위원 회의 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이 소환 일정에 이재명 대표 측과 뭐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검찰은 끌려가는 모양새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게 너무 확고해 보입니다. 사실 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을 할 수 있고요. 4일과 뭐 11일 주간에 일정상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검찰이 물론 수사 일정을 나름대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일 소환이든 11일 소환이든 향후에 어떤 영장 청구 내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관련 재판 일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명분으로 보이든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든 정기 국회라든가 일정 고려해서 11일 주간에 출석하는 걸로 조율을 하자라고 하면 검찰로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연일까요? 아니면 원래 여기까지 계획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로선 다행스러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의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요. 지금 변호사가 해임됐고 이러면서 계속 못 열리지 않았습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지만 국선 변호인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몇만 페이지랍니다. 이 복사하는데도 며칠 걸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재명 당국을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그거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변호사 국선 변호인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저희들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재판 시작하자마자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재판부가. 자,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 아직 못 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음 주 재판까지는 선임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동문들에게 지금 변호를 요청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면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됐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호사 선임이 못 되고 있고 국선 변호사가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변동사항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전 부지사는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 그전 2명의 변호사를 해임시켰던 부인과 함께 이 성균관대 동문 출신들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 당초 2차례 변호사 해임으로 재판 공전 중이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기록이 방대해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이 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 이 입장 자체는 존중을 해야 하지만 그만큼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당분간 국선 변호인은 그대로 둘 테니까 역할 분담을 다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검찰 측은 국선 변호인 추가 보강과 또 일주일에 2번으로 재판을 늘려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이대로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그동안 못한 거 빨리 하려면 2번은 해야 된다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월이면 구속기간 만료되니까 검찰이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10월이 되면 이제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풀려나거나 아니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안으로. 근데 그럴 그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지금 뭐가 있을지 현재 불투명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마음이 급하죠. 근데 어차피 제가 보건대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이 지난주에 선임됐기 때문에 그 뭐 복사하는데도 일주일 걸린다고 하고요. 어차피 그 변호사가 바뀌면 최소 한 달 정도는 재판이 공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빨리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 그 사선 변호인을 설령 선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의 공전은 막겠다. 그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해도 왜 보통의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변호인은 철회하거든요. 철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변호사 때문에 또 공존하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재판부 그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어차피 변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명확해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비용은 누가 되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선임할 의지를 보여도 그 비용은 변호사 비용은 결국은 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 텐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뭐 재판은 이렇게 늦게 진행이 돼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벌써부터 이 대표의 체포한 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야, 이러다가 당이 쑥대밭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도한 검찰의 포갑 앞에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비회기 때 쳐라. 당당히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래서 비회기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번복하는 당론을 하자고 하면 당은 뭐 쑥대밭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한번 뱉은 말은 지켜나가는 모습을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선언을 했죠. 그런데 또 부결이 된다? 게다가 실제로 부결이 되면 이때는 정말 계파 갈등은 물론이고 수박 색출하자 이러면서 당은 완전히 정말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저는 결국 뭐 친명계에서는 부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뭐 민주당 한 모임에서 민형배 의원이 마치 묘수인 것처럼 하면서 그 투표가 시작되면 전원 퇴장해버리자. 그게 묘수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다 퇴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투표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표결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을 시켜야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그게 거기서 그냥 끝나죠. 매듭이 지어지는데 투표 불성립이 되면요. 다음번 회기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퇴장하는 거를 반복하겠다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묘수가 아니고 속된 말로 뻑수가 되는 거죠. 누가 나가고 누가 안 나가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데서 또 이제 당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가결시키면은 저는 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려면 결국 이재명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결시키는 거,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구제불능 방탄당 이 프레임으로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래도 이재명 구속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몇몇 우려를 하시는 의원들이 강하게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이 논의가 뭐 막 본격화되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몇몇 분의 얘기일 뿐이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체포 동의안이 이제 넘어오면 분명히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당내 상황상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극한 갈등, 이게 분당 사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또 분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제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실제 당내 어떤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영장이 오더라도 당내에서 뭐 냉정하고 뭐 질서 있게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낼 거고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뭐 여론에 대한 것이든 당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갈등이 그렇게 첨예화되지 않고 체포영장이 온다고 해도 당에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극심한 갈등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결시켜 주세요. 저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설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이 당 내에서 하나의 고민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 대표께서도 공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지도 두고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연찬회에서 이 극명한 갈등이 면전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자들이 원한 그런 분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만 서른 의원 발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 앉아 있는데 그 면전에서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져라.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꺼냈잖아요. 이 얘기 나오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특히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서 서른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분이 386, 486, 58, 68 지금 30년째 한 분이 심청위가 돼도 그분이 심청위가 돼야지. 서른 의원이 심청위가 돼야 된다고 말씀이세요? 그럼요. 어떻게 당원 77.77%가 뽑은 당대표가 보고 심청위를 하라고 합니까? 예. 자, 뭐 조승현 부위원장은 저 정도지만 이게 뭐 댓글이나 어떤 그 글로서 상당히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조승현 위원장 그 말투, 어투도 지금 약간 짜증이 묻어나 있는 듯한 그런 악센트까지 느껴질 정도로 정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더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을 향해서 당신부터 희생을 실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의원직 자진 사퇴 이런 요구까지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또 다른 지지자들은 서른은 이제 안 되겠다. 수박들이 또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마 노출된 서리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지금 문자 폭탄 등을 쏟아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도 물어봤습니다. 포기 선언을 했는데 왜 지금 가결 부결 얘기가 나오느냐 했더니 이 대표가 그 기도연설에서 했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는 비회기 때 영장 청구가 온다면 포기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원칙대로 그 예정된 규칙대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심청위가 되라는 말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청위가 되라는 게 그러면 당대표까지 사퇴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뭐 체포한 가결이라도 좀 하게 뭐 먼저 좀 나서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것 가지고도 저 정도가 된다면 실제로 가결이 되면 정말 수박 색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반발이 있겠죠. 강성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가정적인 상황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하고 가결되는 순간 지금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결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그 민주당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우산 몇 개 받쳐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뭐 누가 뭐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느냐 따질 겨를도 없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국면으로 국면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아마 가결되고 나면 정신이 없을 거요. 그 강성 지지층도 그거 뭐 수박 세출할 그런 겨를도 없을 겁니다. 바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모든 전국을 휩쓸 것이다.
블랙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판인데 그때 뭐 누가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건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된다는 아니, 거죠. 그러면 이건 또 가정입니다만 네. 만약에 네. 그래서 정말 구속이 된다면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감옥에 가시고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국면에서는 나올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구속된 마당에 대표직 내놔라 이렇게 될 거고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는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이제 옥중궁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당이 아마 극심한 분열 영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은 가정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지금 강압적인 수사에 의한 무리한 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장이 발부가 될 리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의 날개를 다는 거죠. 야, 아니 그렇게 된 거. 그것뿐만 물론 아니라 영장을 뭐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이라도 기각이 되면 아마 날개를 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을 전제로 했으니까 네, 그냥 어차피 한마디 한 김에 네. 영장 기각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 나올 겨를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세 등등해서 아마 뭐 거의 호랑이 등에 타는 그런 기분으로 아마 전국을 주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양측의 만약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뭐 1조 몇천억 원, 1조 5천억 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환매 중단 사태, 라인펀드 사건이요. 이거 봐라. 3년 전에는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네 라면서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2019년 9월 다른 사람들은 환매 못 받을 때 이 여기만 한 18명인가요?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이미 그해 7월부터는 환매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의 자필 진술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안에는 7월 18일 우리은행에 환매 불가 통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자필로 쓰여진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예. 또 8월부터 9월까지 환매 중단이다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 라임이 운용하는 어머니 펀드 아래 또 은행과 증권사들이 150여 개의 자식 펀드를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팔았던 상황인데 모펀드가 있고 이제 자펀드가 있죠. 네, 이 당시에 이제 우리은행 환매가 안 됐다면 그럼 다른 금융사 펀드 역시도 환매가 불가능했었을 것이 당시 이미 7월에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9년 같은 해 10월에 라임과 대신증권 관계자들이 나눈 환매 중단 대책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대신증권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2019년 10월이거든요.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센터장이 라임 측에다가 몇몇 고객은 지금 10억을 받지 못해서 60억 원 가까이를 날렸다. 특정 고객의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이런 상황을 이제 전하는 게 육성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분들은 내주고 그 다음에 부르라 뭐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환매가 이미 막힌 상황에서 특정 고객에게만 돈을 돌려줄 방안이 강구되면서 밖으로는 새어나갈 염려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관계자들끼리 나눈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고객에 대한 특혜가 결국에는 김상희 의원에게도 적용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미래에셋에 자산을 맡겼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일 뿐이지 특히 환매에 대한 부분은 들은 바도 없고 한 바도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김상희 의원은 2억 맡겼다가 나 한 4천 손해봤어요. 1억 6천밖에 못 찾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소송 갔죠. 그리고 돈을 환매를 해줄 때는 원래는 자신들이 넣어놨던 그 돈에서 환매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계좌에서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 거를 메꿔준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8% 투자 원금 대비 18% 손해봤다. 그건 전혀 그 변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김상희 의원이 들었던 펀드 이게 뭐 라임 마티스 사원가 그렇잖아요. 근데 16명이에요. 근데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 게요. 이게 뭐 환매 중단 위기가
그 전에는 라인 펀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펀드 하나 뭐 매토 할 때마다 최대한 참여는 49명이 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라인 펀드가 49명이 딱 차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16명이에요. 16명. 그러니까 그리고 환매해 줄 때도 이게 원래 개방형 펀드라는 건 환매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건데 굳이 16명에게 전원 다 통보를 해서 환매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 16명이 다 환매를 받아요. 받아간 시점도 남들보다 빠르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이게 설계 자체가 특혜성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일반 펀드는요. 환매하는 것이 월 1회인데 이 김상희 가입 펀드는 주 2회예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는 그 환매가 완료가 되는 게 5일 후예요. 다른 펀드는 20일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초 이 상품 설계 자체가 특혜였다 하는 것까지 지금 밝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상희 의원 말고 나머지 15명의 면면이 나오면은 이거는 각자 개별 가입한 게 아니라 끼리끼리 해갖고 뭘 묶어가지고 뭐 한꺼번에 가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까지도 불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지금 이게 민주당의 당시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금융증권범죄조사부 해체하면서 이게 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당시 뭐 부장이 막 항의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은 지금 흐름상은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때 수사지휘권 행사하고 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의 접대 문제도 있었고요. 당시의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 문제에 불법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 수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관련된 혐의 수사 재판받는 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강기정 시장이나 이런 분이 돈 받았다는 얘기가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거였고 물론 이수진 의원이라든가 재판이 진행 중인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과 지금 이제 김상희 의원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라인 펀드는 뭐 판매사가 여러 군데였잖아요. 우리은행도 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래에셋도 있고요. 판매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설계가 됩니다. 예. 폐쇄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환매 조건을 뭐 주당 2회로 하는 데도 있고 월 1회도 하는 데도 있고 이때 이 펀드에 가입했던 마티니 4호에는 뭐 이제 그게 월 2회 설계가 됐고 환매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부터 특혜가 아니냐고 하는데 가입할 때 이제 그 매수하는 사람들이 증권사의 권유를 받아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상희 의원 외에도 거기 15명의 여기 가입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공이 들어갔다가 똑같이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고 판매를 하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 면면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체부터 환매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어떤 불법적인 외압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를 강요하는 데 있어서 김상희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것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김상희 의원이 그 상품을 가지고 있었다가 딴 분들이 판매하지 못하는데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라고 지금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금감원에서 이 발표를 하면서 굳이 금방 특정될 수 있는 이 중진 의원을 특정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거 정치적으로 확대되기보다 물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제 특혜인지는 밝혀야 됩니다. 다대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는 보는데 예. 이 금감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특혜를 단정해서 이렇게 사건을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데 2019년 7월에 이미 환매 중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매 불가 이게 우리은행에 통보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도 다 환매 불가라는 게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예. 김상희 의원이 환매를 받은 거는 2019년 9월 9일이에요. 2달 뒤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보면 환매를 해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특혜는 분명해요. 예. 환매 특혜는 분명한데 다만 김상희 의원이 본인이 그런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건 별도로 밝혀져야 하지만 여하튼 객관적으로 보면 환매 특혜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재판에서 위증으로 이 위증죄가 유독 최근에 그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건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사법방해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요, 이 사건은 제가 했어요. 위증.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여기서는 유동규 씨가 불법 대선 자금을 김용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이게 지금 논란이었거든요. 김용은 안 받았다고 하고 유동규는 줬다고 하고 그래서 막 재판정에서 이 막 코트에다가 돈을 직접 넣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일 쟁점이 된 게 뭐냐? 언제 줬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동규 씨가 날짜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거 봐, 날짜도 기억 못하고 아니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날짜를 기억을 합니다. 5월 3일. 5월 3일 그날 김용 연구원장, 나 다른 사람 만났거든요. 누구?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캘린더에다가 저장을 해뒀대요. 그리고 나서 캘린더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준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그 휴대전화는 어디 있는데요?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선 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아닌지 핵심 증언이 결국은 알리바이를 제공한 증언이 가짜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검찰에 준 게 아니고 판사한테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입증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해서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휴대전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휴대전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예. 전말이.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추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21년 5월 3일 오후 시간이에요. 예. 그 오후 시간에 원래 그 김용전 부원장은 유동규 씨의 분당 사무실에 와서 1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왜 코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나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모 경기상권진흥원장이 자기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검찰이 그걸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로 그게 아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분당 유동규 사무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뭐 코리아 경기도인가 하는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걸 입증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위증임이 밝혀진 거죠. 자, 근데 이 위증을 할 때 아니 혼자 제가 알아서 위증을 하지는 않죠. 뭐 저분이 평소에 나 도와줬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분을 살려줘야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이걸 좀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증을 했다는 분이 김용 연구원 부원장 측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변호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선대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지금 계속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김용 부원장은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위증이라는 것은 검찰이 확보한 다른 어떤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 증언하는 증인 자체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백했다고 하는데 실제 자백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자백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내가 완전히 내 기억과 다른 것을 누구의 요청이나 압박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것까지 자백을 한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사실관계에서 불확실한 것, 예를 들면 일정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사실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자백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검찰에서는 분명히 이분이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자백한 피의자는 뭐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겠죠. 예. 근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고요. 불러서 왜 자백했는지,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뭐 그 정황이나 공모 경위로 확인하겠다는 건데 자백한 그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술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으로 뭐 이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백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증에 해당될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거나 검찰이 발표한 내용보다는 실제 위증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백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위증이 기억을 잘못해서 기억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휴대폰에 그 캘린더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기억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말 작심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 거기까지 가야 되나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예. 자, 철진한 이념을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보통 뭐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 유명한 책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이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정됐고 공산주의가 다 이제 무너졌다. 소 연방 해체부터 동구권까지 그 현상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과연 그랬는가? 한반도는 저 북한 공산 전체주의 정권이 엄연히 지금 실제하고 있고 우리에게 최대의 군사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이념은요. 저는 말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 헌법 가치입니다. 헌법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헌법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헌법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뭐하고 이런 세력들이 또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념이라는 게 실용을 무시하자 이런 의미의 이념이 아닙니다. 헌법 가치에 충실하자. 그리고 경제적인 뭐 실용 뭐 이런 거대로 또 해야 되지만 이 헌법 가치에 반하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 역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치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이제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기현 부위원장님께는 이따가 같이 묶어서 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사건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정일성 그리고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지금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건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육군사관학교 안에는요 5명의 그 장군들, 그러니까 뭐 우리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흉상이 있죠.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이거는 육사에는 맞지 않는다. 다른 건 몰라도 육사는 아니다라는 철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어제 갑자기 워크숍 끝나고 일정에도 없이 급히 찾아갔어요. 어디였느냐? 바로 홍범도 장군 묘역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 영웅입니다. 결코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할 매국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즉시 철회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또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독립전쟁에 대한 훼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역사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습니다만 옛날에 배우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분도 있고 이게 사실 홍범도라는 인물 그리고 뭐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범도 장군, 뭐 봉오동 전투야 뭐 그거는 1920년인가요? 3.1운동 이후 최고의 쾌거죠. 뭐 그건 평가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엇갈리는 지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지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자유시가 어디야? 라고 하시면 당시에 이제 북간도 뭐 서간도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위쪽에 북간도
우리의 그 전투, 그러니까 독립군의 활동 부대는 바로 이 간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그런데 이게 되니까 일제가 이때부터 뭘 했느냐? 갑자기 막 독립군 색출한다면서 거기에 있는 양민들을 막 학살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서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투쟁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른바 공산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붙었죠. 뭐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고 이러면서 홍군과 백군으로 나뉩니다. 내전을 벌였죠. 홍군은 빨간색 공산주의 세력이었죠. 백군은 뭐 제국주의 세력. 근데 이 제국주의 세력을 또 일본이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독립군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홍군에 좀 같이 가담을 합시다. 같이 싸웁시다. 그게 바로 일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요. 물론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어땠는지 잠시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독립군 입장에서는 러시아 말 듣고 그래 우리 무기도 없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도와주겠다는 러시아 쪽으로 갑시다. 자유시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겨울 아닙니까? 먹을 게 없었고 정말 초군목패하던 시절. 독립군 중 일부는요. 이게 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농민들과 가는 길에 크고 작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유를 들어서 러시아 측이 우리 독립군에게 무기 버려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니 군인들한테 무기를 버리래요. 이때 우리 독립군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럽시다. 무기 버립시다. 러시아에 협조합시다. 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려혁명군. 아니다. 우리가 왜 무기를 버리냐. 군인의 가장 최고의 무기 보루는 바로 우리의 그 총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끝까지 저항하자라고 합니다. 대한의용군. 근데 나중에 러시아군과 고려혁명군이요. 이 대한의용군을 공격하는 결국 역사적 비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지금 논란이 되는 홍범도 장군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그때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어떤 관계였었냐. 지금 이게 그동안 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서요. 홍범도 장군은 그 소련 쪽에 무장 해제를 하고 소련군으로 들어가자. 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부했던 지금 제 설명하신 앵커가 대한의용군. 그래서 나중에 소련 적군하고 그 소련 쪽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우리 일부하고 합쳐서 뭐 탱크나 뭐 해가지고 무력으로 그거를 진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른바 이제 독립군 학살 사건이에요. 독립군 학살 사건인데 당시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그 학살에 직접 참여를 해갖고 뭐 총을 겨누고 동족 그 독립군을 죽였는가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쪽 편에 섰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일각에서는 근데 뭐 저기 그 소나무 밭에서 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제 홍범도 장군을 위한 변명이고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 남은 사람들 한 500명을 재판을 하는데 재판위원이 3명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판사입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홍범도 장군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유시 참변이 끝나고 나서요. 모스크바로 가서 레닌을 만납니다. 레닌은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독 면담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소 수교 이후에 그 굉장히 그 홍범도 장군 관련된 문서, 소련 쪽 문서를 바로 저 당시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저때 레닌하고 단독 면담한 거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이 직접 쓴 그게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레닌과 면담을 했는가? 그거는 바로요. 이 자유시 유혈 사태에 대한 보고예요. 자유시 유혈 사태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레닌과 만났다. 이거는 100%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홍범도 본인이 쓴 거니까. 자, 그러면서 레닌한테 받은 총이고요. 저 권총이에요. 저 권총을 받고요. 100루블을 받고 저 군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 권총으로 나중에 2사람을 또 죽여요. 뭐냐면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가 저쪽 그 소련 편에서 갖고 뭐 했다고 홍범도 장군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뭐 저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암살하려고 하는 2사람을 레닌한테 받은 저 총으로 또 죽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유주의 참변 때. 그러니까 소련군이 독립군 학살하는데 거기에 그쪽 편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저분이 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거기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요. 저는 뭐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갖고 이제 앞으로 그 살피면 되는 거고요. 이 육사에 왜 근데 홍범도 장군이 있어야 되느냐. 예. 그 문제는 이것과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육사에서는요. 6.25 전쟁사를 배워야지요. 항일 무장투쟁사를 우선적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질문 바로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마다 판단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각도 있고, 아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때 재판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우리 군을, 독립군을 변호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자유시 참변에 적극적으로 역할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중요하잖아요. 국방부의 발표를 최근에 들어봤더니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투쟁은 의심이 없다.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봉오동 전투 이후 발생했던 자유시 참변 이후의 행적들,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뭐 그런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레닌을 만났다는 것으로 알려진 당시의 그 사진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홍범도 장군이 키가 당시에 뭐 한 165, 170이 안 되던 시절인데 옆에 계신 분과는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키도 크시고 190이 가까운 뭐 장신이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분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총과 그 군복이 레니나에게 선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면서 뒤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 나오고 러시아 글씨 써 있거든요. 그런 화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했던 분을 육사의 흉상으로까지 모시고 존경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독립기념관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관군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민관이 아니고 굳이 군을 관에서 또 떨어뜨려 갖고 쓰는 이유는 군은 특수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육사도 바로 그 특수집단의 장교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그 군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사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 때요,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갖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단되기 전에 그 항일 독립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해갖고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6.25 전쟁사를 육사 필수 과목에서 빼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다시 복원이 됐어요. 그 올해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육사에서 제가 전사한 분들 따져봤더니 거의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공산당과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 그 1,500분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육사에다가 매일 들어가면서 거수경례를 생도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귀감이 되는 인물,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인물을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사 전사자 1,500분 중에 정말 귀감이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분들로 가야지, 왜 엉뚱하게 6.25 때 그 북한을 사주했던 그 소련에 그 충성했던 그런 사람에게 격려를 하게 만드느냐.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노타치 하겠다는 겁니다. 육사에는 안 맞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저 5분의 흉상을 만들 때 총동창회에서도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대요. 일단 논란이 되니까 내부는 몰라도 이분은, 그러면서 지금 육사 당시에 그 설치 흉상 제막식 당시의 모습인데, 자, 이러자 육사 총동창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총동창회에서 지금 했던 얘기 중에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다. 배치를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동창회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예, 이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의 말인데요. 이 총동창회에서 역시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가 애초에 그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강행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2018년 조형물 설치 때 홍범도 장군이 소련으로 넘어간 독립군의 무장 해제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된 자유시 참변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또 이후에 소련군으로 편입한 행적 등이 밝혀져서 흉상으로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흉상 설치에 대한 논란 내부적으로는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두 분께 질문드리죠. 먼저 최병목 부위원장, 위원님께 월간조선에서도 사실 뭐 이 문제도 과거에도 좀 거론이 됐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 취재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박정희 정부에서 그 서운을 했었어요. 1차 1962년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봉오동 전투 정도지 그 뭐 굉장히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이 뒷받침을 하는 연구들을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원봉 때부터 김원봉이 뭐 광복군의 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죠. 예. 그다음에 바로 이 홍범도 장군까지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일종의 뭐 복권 뭐 이런 걸 시켜주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3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육사에 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세운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재명 대표는 뭐 마치 무슨 매국행위다 얘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부정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왜 독립운동가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라는 그러니까 소련군에 편입된 소련군 대위계급장까지 달고 저 흉상 자체가 지금 소련군 복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육사에 공산당과 맞서는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 왜 흉상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사에 있지 않고 뭐 독립기념관에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리자 이게 요지입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의 처음 보도됐을 때요.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사가 각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는 독립운동과 애국지사의 흉상, 그러니까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그러니까 이념과 관련 없이 육사의 지금 독립운동과 흉상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의 논쟁으로 와서 홍범도 장군의 문제로 왔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까지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국방부 아까 브리핑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특히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범도 장군이 개입이 돼 있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도자료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소련 공산당과의 관련성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학계에 확인했느냐, 학계에 어떤 확인된 입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흉상을 실제 철거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계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무슨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니까 뭐 이 정도면 그럼 철거해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떨 것이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운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고증이 부족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역사적 고증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홍범도 함이라는 명명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 독립운동사 그리고 헌법이 정한 어떤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송한다는 부분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고 역사적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왜 지금 와서 흉상 철거 문제 또 소련당 공산당 가입 문제가 홍범도 장군의 어떤 역사적 평가를 이렇게 훼손하고 폄훼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국방부를 넘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친일 대통령이 홍범도라는 독립운동가를 공격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친일 대통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렇다면 친일 대통령이 이기겠느냐, 독립운동가가 이기겠느냐, 승부는 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향한 공세까지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꼭 육군사관학교라는 걸 빼요. 그렇죠? 마치 지금 여권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지금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거는 안 된다는 뜻이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뭐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2018년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육사 명예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참다운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육군사관학교 학칙에 따라 이걸 준다는 겁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우리 군의 이 사관학교에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명예 졸업증까지 준 거 아닙니까? 이분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모순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육사에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를 홍범도, 김원봉, 거기가 우리의 국군의 뿌리라는 그 정신에 입각해갖고 교과 과정을 개편하라. TF팀이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 뭘 하느냐. 필수 과목이었던 6.25 전쟁사, 북한 이해, 군사 전략 이 세 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빼버립니다. 육사생도 70%가 그거를 제대로 이수도 안 하고 졸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김원봉과 홍범도가 우리 국군의 뿌리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흉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특수집단입니다. 무엇보다 대적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문재인식 대적관은 뭐냐면 육사생도들아 니들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야. 그런 식으로 이 정신적 무장 해제를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큼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거기에 대해서는 일도 뭐라고 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 자체가 비극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고 내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민주당일 때, 국민의힘일 때에 따라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 또한 역사적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일본 요것도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방이요. 이제는 하다 밥상으로까지 의원들 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안심시키는 노력들.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좀 벗어버릴까요, 그냥? 민호회입니다, 민호회. 민호회는 보니까 남해 오니까 전화가 이렇게 찬밥이야. 이거 좀 와서 뭐 이런 거 먹으라 그래요. 자,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고생했는데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국민의힘. 회지 요즘엔. 회가 최고지. 근데 민주당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메뉴가 좀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각지에서 공수해온 민어회, 또 문어 숙회 등을 올렸고요. 기자단과의 만찬에서도 인근 조개구이집에서 열었습니다. 이튿날 당 지도부 오찬, 방금 보신 대로 횟집에서 민어회와 홍어, 오징어, 그리고 전복 등을 먹었는데요. 민주당은 반면에 이제 점심 워크숍 점심으로는 닭칼국수, 저녁으로는 삼겹살을 정하면서 수산물 대신 육류를 메뉴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의원들의 저녁 메뉴가 뷔페로 진행이 되면서 쭈꾸미나 연어 같은 일부 중국산 해산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물론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죠.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바다에 앞으로 뭐 4년 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홋카이도 밑으로 바로 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어찌됐든 위험이 몰려오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내가 오늘부터 수산물을 안 먹겠다는 거는 조금 다른 건데 민주당 인사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횟집에서 회를 마음 놓고 먹는 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이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주는 메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철회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가서 물론 지금 우리 그 연안에서 잡는 수산물에는 뭐 이런저런 방사능 물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아직 뭐 그게 도달도 안 했으니까. 예.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그 주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 저 회 같은 거 수산물 안 먹을 때 뭐 다른 분들이 열심히 대신 소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여야는 끝모를 그런 공방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불어붙여 정부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 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좀 황당한 주장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민웅 씨가요, 28일 SNS에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뚫린 틈으로 동해는 한 달 이렇게 적은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일부가 이 정해진 해류를 거슬러서 이 두 열도 사이로 곧장 동해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면서 어쩔 건가 직격 핵탄이다. 가장 깨끗한 동해부터 당하게 생겼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분의 주장을 저 그래픽으로 저기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홋카이도 쪽 아래로 바닷물이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물이 역류를 해서 바로 동해로 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저거는 뭐 논평할 가치도 없고요. 이미 저 김민웅 씨가 저거를 올렸잖아요, SNS에. 예. 그 밑에 댓글로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예. 댓글로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또 혹세무민 하려고 그러냐. 당신부터 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자 전문가들 생각은 아까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류는 그 일단 동해 쪽이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저 캐나다 갔다가 캘리포니아 갔다가 적도 지나서 필리핀까지 왔다가 그래서 한국으로 4년 또는 5년이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거의 정설인데 아니다. 절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바로 우리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연평 안 하시겠습니까, 역시? 아니, 무지의 소치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잘 모르고 지금 한 것까지 저희가 당신은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김민웅 씨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뭐 저는 뭐 좀 약간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자기의 시각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렇게 무지한 가운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민웅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집회 때마다 홋카이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비상한 시대는 비상한 방법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현재 집권자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퇴진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 나라 국민의 당연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식시키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주장과 사실은 분명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뒷받침되는지에 대한 아직 설명은 없기 때문에 좀 비판의 소진이 있어 보이고요. 불안을 너무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이게 자꾸 안전하다는 쪽으로 그게 과학이라는 거를 지금 확증적으로 얘기하는 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국민의 80% 이상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그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논리적 대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근거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현존하는 실제 국민들의 불안을 정부 여당은 잘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게 과학이라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요. 저는 지금 24일에 방류가 시작되었고 오늘 7일째인데요. 지금 모든 어시장이나 마트나 대형 뭐 이런 데서요. 수산물 판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괴담선동에 더 이상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다 수치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요.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이제 권총이 보급됩니다. 물론 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그런 권총은 아니고 저위험 권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기존의 권총과 비교하면 위력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차순우 기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행인을 위협합니다. 26일 서울 주택가 흉기 난동 현장입니다. 경찰은 흉기 8점을 가진 30대 남성과 2시간만 넘게 대치한 끝에 붙잡았고 그동안 주민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저위험 권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사용하던 권총과 테이저건의 대용품으로 개발됐습니다.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해 위력은 일반 권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권총은 인체 관통 깊이가 40에서 48cm인데 저위험 권총은 5cm로 뼈를 부러뜨릴 수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위험 권총입니다. 기존 권총보다 가볍고 반동이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테이저건에 비해 사거리가 3배 정도 길고 연사도 가능합니다. 탄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거의 뚫을 수 있는 위력이라면 이 총은 박혀서 그냥 제압만 하는 용이라서. 경찰은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5,700정을 도입하고 현재 44% 수준인 현장 경찰의 총기 보유 비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그렇죠. 요즘 뭐 그 흉기 난동범들은 죄송합니다. 칼 들고 막 설쳐대고 위협하는데 거기에 테이저건, 글쎄요, 테이저건 거리도 길지 않고 한 방 쐈는데 이게 잘못 맞으면 발사를 실패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 범인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흉악범죄에 대해서 경찰관들의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저위험 권총인데 과연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까요? 일단 흉악범죄자들을 제압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요. 얼마 전에 은평구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2시간가량을 시간을 지체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왜 권총 같은 거가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 권총으로 제압했다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모두 다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죽거나 이러면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경찰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권총으로 어떤 제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저위험 권총은 기존의 권총보다는 살상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 권총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실탄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재질로 이제 탄환을 만들기 때문에 맞고 나서도 한 5cm 정도 신체에 이제 박히는 정도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국가배상이라든가 민원 책임 여기보다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살상용
그 권총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이 공무 집행 중에 이렇게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 때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것, 면책해 주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하루가 멀다고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을 하니까 경찰은 이렇게 저위험, 물론 가로가 붙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권총 현장 지급한다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나섰습니다. 바로 사형 집행 시설. 지금 우리 사형제는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런 지시를 지금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그 시설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네 군데 있는데 사형 집행이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들이 그동안 방치돼 있었고 예. 또 일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됐나 보다 이렇게 오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이번에 점검을 지시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점검하라.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당장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혹여라도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사형제를 아직 폐지는 안 했지만 이 사형제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이라든가 반대 목소리를 이제 극복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특히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실제 집행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워낙 흉악범죄자들이나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적 경각심을 범죄자들에게 범죄 예방 효과로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법에는요, 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자는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예. 자, 뭐 장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배경은 바로 흉기난동 사건이죠. 얼마 전에 그 비극이 발생했던 분당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한 번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걸 최원종 사건으로 기억합니까? 그 사람은 범죄자인데 피해자의 실명, 피해자의 얼굴을 그래서 유족들이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김혜빈 씨입니다. 미대생이었고요.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미대생 김혜빈 씨.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쁜 젊은 여자분이던데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때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연명 치료를 받다가 28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김 씨의 사망으로 최원종의 사건에 의해서 희생자가 14명 중에 2명이 사망했고요. 그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가해자 이름을 왜 기억해야 되고 정말 우리 혜빈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였는지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런 흉악 범죄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혜빈이의 이름과 영정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영정 사진 공개했습니다만 저분들은 서현역 지나갈 때마다 딸 생각이 날 겁니다. 딸 생각만 나면 좋은데 왜 사람들은 가해자 이름까지 달아서 최원종 사건 그럽니까? 저분들은 정말 평생 다시 한번 듣고 싶지도 않은 그 이름을 빼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딸 이름 넣겠다. 김혜빈으로 기억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당한 운전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셨느냐? 아예 그 상가에 있는 주차장 입구를 딱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차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잠까지 자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 남성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더. 비밀보다 다시 불러주세요. 양 맞춘다가 나요. 아닌데. 맞는데.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안 나와요.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닌데.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네,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 받고 막 주민등록번호 있는 서류 막 받고 있어요. 아니 네, 도주 우려성이 너무 높아요. 싱가포르 선생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체포한 거예요. 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자, 주민번호 선생님 주민번호 대세요 했더니 뭐 몇 번호를 댔겠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조회 바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조회를 했어요.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뭘 맞아요? 맞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난 11일에 대전 유성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가 주차장 앞에 이렇게 떡하니 만취해서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27,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이제 다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이름 또는 주민번호 이거 말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음주운전 걸린 것 말고도 혹시 이 사람 뭐지? 그런 게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이 남성의 신원 확인이 계속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남성이 허위로 지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조회가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남성이 차 안에 신분증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 안에 신분증이 없었고, 그리고 정작 그 차는 다른 사람의 명의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봐라.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바로 앞에 경찰 있잖아요. 예. 경찰이 있는 앞에서 이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받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바로 앞에 경찰관 바로 있는데 앞에서. 너무 거동이 수상하잖아요. 예. 바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구대로 가면은 뭘 하냐면요. 지문 찍어요, 지문. 이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지문 조회를 했더니 사기, 성범죄 등으로 11건의 범죄에 연루돼 있는 수배자였습니다. 11건 범죄 네. 수배자. 게다가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경찰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사람 여러 건의 고사와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도 경찰 조사에 임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렇게 잡힌 거라고 하였습니다. 야, 수배 중에 지금 음주운전까지 한 거예요? 네,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니까 바로 구속영장 집행돼서 구속수사에 가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범죄, 횡령범죄, 그리고 성범죄가 있다 보니까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신원을 속이려고 했지만 지문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잡힐 사람은 잡혀서 체포돼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운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차 뒷유리창에 스티커 붙인 분들 많죠. 야, 저는 어디서 그렇게 저렇게 예쁜 스티커 붙이나 어디서 구했나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초보 운전. 이 초보 운전은 너무 좀 일반적이고 어떤 분들 이런 글도 써놓습니다. 직진만 30분. 직진만 30분 안 돼요. 지금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못 넣어가지고 계속 직진만.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근데 맨날 뭐 아이 탄다고 하는데 보니까 막 아이 탄 차가 빨리 달려요. 봤더니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실제로 타고 있든 없든 뭐 이런 건 서로 조심해서 운전하자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유리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저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사이코 탑승 중 건들면 물어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거는 건들면 겁니다. 물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과거 같았으면 뭐 유머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근에 뭐 묻지마 범죄라든가 흉기 난동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 문구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사진을 올린 분도 요즘에 묻지마 범죄로 흉흉한데 이런 스티커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저걸 올린 거고. 야, 저 뭐 운전 못 하는데 짐승이 타고 있어요? 예, 짐승이 타고 있어라는 문구도 그렇고 사이코 탑승 중 건들면 물어요 이 문구도 그렇고 은근히 사람을 위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어떤 이
공격 심리를 자극해서 시비를 또 촉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뭐 별하별 글쎄요, 저거 애교로 봐주기 좀 심한 것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제 보면 오늘 되게 귀여운 글 봤다. 오늘 너무 재치가 넘쳤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차에는 4대가 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이동 중입니다. 뭐 우리 와이프 연수 중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런 귀엽고 웃음이 나는 그런 이제 현수막이나 알림 등을 봤다. 너무 귀엽다. 이런 글들도 있고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그런 글들을 보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사이코라던가 짐승이 타고 있음, 기분 나쁘면 브레이크 밟음 뭐 이런 글도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 하면서 뒷유리를 다 초보 운전 다 이렇게 도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불쾌감도 있고 운전하는데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요즘 같을 때 더울 때 저런 스티커 보면 짜증날 것 같아요. 자, 근데 더위가 좀 한풀 꺾이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을 축제 준비하고 이제 막 축제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제에서 경찰, 군인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뭘 협조해달라고 했느냐? 교통정리? 아니요. 뭘 대신 입고 나와달래요. 뭐였느냐? 군인한테. 뭐예요 저거? 이장호 감독의 어우동? 저게 뭡니까 지금? 왜 군인한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뭐 다 알고 있는 기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어우동의 그림이네요. 사진인가요? 네, 인제군 상남면에서 이번 주말에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에 재민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인들이 나와서 안전 관리라던가 또는 개회식 무대 주변 정렬 뭐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거는 뭐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외에 움직이는 포토존이라는 행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야. 근데 이 움직이는 포토존이 뭐냐면 저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사진 찍어주는 건데 거기에 군인들 보러 전통 의상을 좀 입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전통 의상이 무슨 남자 한복도 아니고 지금 보신 어우동 의상, 기생 의상을 입어달라.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하녀 의상을 입어달라, 중전 의상을 입어달라 이런 식으로 네, 예. 군인들이 도저히 소화하기가 좀 힘든 그런 역할을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군인한테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옆에 뭐 좀 위험한 거 좀 지켜달라 이런 게 아니라 어우동 복장이요? 그런 건 알바생 쓰세요. 그리고 어우동이 요즘 시절에 맞습니까? 글쎄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저희 신통방통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